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드디어 서양 윤리사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양 윤리사상은 동양 윤리사상하고는 아주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윤리사상에 있어서 서양 윤리가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서양 윤리사상에서 온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양 윤리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 바로 그 근본, 고대 그리스와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윤리사상 드디어 시작할 거예요. 자, 혹시 서양 혹은 서양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우리는 흔히 동양과 서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누곤 하는데, 자, 뭐 흔히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서양인가? 서쪽 동쪽인가? 자, 근데 생각해보면요. 의외로 서양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서유럽과 미국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국, 캐나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를 포함한 그 유럽 대륙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영역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좁게는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서양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자, 왜 동양이고 왜 서양인가? 자,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 시기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스의 아테네 보이시죠? 자, 그리스의 동쪽에서 뭡니까? 해가 뜨죠? 해 뜨는 곳 해가지고 오리엔트, 이스턴 월드가 바로 동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 해가 지는 곳 옥시덴트, 바로 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양은 바로 뭐다? 그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를 나누는 것이고, 당연히 그만큼 그리스가 고대 서양 사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양 서양이라고 해서 나누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오리엔트, 그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그런 왜곡된 이미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양은 뭔가 신비하고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 미신적, 주술적, 열등함, 무능, 게으름, 미개, 교화의 대상, 객체, 이런 식의 편견과 선입견을 서구, 특히 열강 쪽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은연중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동양 문화를 접하는 것은 상당히 신비하다는 건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뭐 서양에 유행하는 그 동양 문화들,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 문화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케이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닌자 같은 거 떠올려 봅시다. 닌자라는 것이 왜 유행을 할까요? 닌자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인상 깊게 이미지로 자리 잡을까요? 그 특유의 그 신비함, 뭔가 그 암살자, 이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그 임무를 실패했을 때 그런 사무라이의 그런 뭐 할복, 이런 것들 되게 비합리적이고 되게 쟤네들 신기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야, 쟤네들 되게 신비하다, 쟤네들 되게 신기한 애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때로는 차별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특정한 동양인이 서양인이 어느 특정한 곳이 우월하다는 방식의 사고방식,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예전에는 그 서양이 동양을 이끌어준다, 우리 발전된 서양이 힘들게 동양을 이끌어주고 있다. 자, the white man's burden, 뭐다? 백인의 짐이래요. 백인의 부담이래요. 자, 우리 미국인과 엉클샘과 존 불, 영국인을 상징하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자, 쿠바, 뭐 인도, 뭐 중국, 이런 식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이런 어려운 점들, 뭐다? 나와 있죠? 이그노런스, 무지, 바바리아, 바바리즘, 야만과 미개. 걔네들은 그렇다는 거죠. 오프레션, 억압, 압제, 탄압, 슈퍼스티션, 미신. 동양 애들, 뭐 이런 아프리카 애들은 미신에 빠져 있다. 브루탈리티, 뭐 야만성, 잔인성, 뭐 바이스, 범죄, 악덕, 뭐 이런 것들, 뭐 크루얼티,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딛고 얘네들을 힘들게 몰고 어디로 간다? 시벌라이제이션, 문명의 힘으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때로는 어쩌면 굉장히 오만한 방식의 그런 사파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인간은 제국주의 시절에 이 서양 국가들이, 서구권 국가들이, 특히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 국가들이, 미국과 서유럽이
잘 나가던 시대였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오만을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잘 나갔을 때는 중국이 이제 오만하고 뭐 어디가 잘 나갈 때는 어디가 오만하고 각자 인간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굽니다. 진정한 중심이 어디일까요? 없어요.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우주 저 멀리 날아가다가 뒤돌아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찍으니까 지구가 요 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지구에서 네가 중심이니 내가 중심이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뭐 어디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편견을 내버리고 자, 서양의 두 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스턴 필로소피, 서양 철학의 두 뿌리라고 하면은 흔히 고대 그리스와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는 로마, 그리스 로마의 그런 흔적과 그리고 기독교, 헤브라이즘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헬레니즘 혹은 헬레닉, 뭐 헬레니스틱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헬라스, 고대 그리스를 이제 헬라스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 사상 그리고 헤브라이즘 뭐다? 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의 문화 사상 이 두 가지가 융합을 해가지고 지금의 서양 문화를 만들어냈다. 즉 헬라스와 히브리,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헤브라이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만 다뤄보고요. 자, 헤브라이즘 얘기는 우리 그 기독교 윤리 부분 다루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고대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시간이 바로 고대 그리스 사상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거니까. 자, 우선 헤브라이즘보다 히브리인들,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와 그 뿌리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헤브라이즘 계열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에 의한 천지창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후의 심판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 자, 그중에 이제 유대교는 선민사상, 메시아,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추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헤브라이즘보다 유일무이한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 신은 어떤 존재죠?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선한 그리고 인격적 존재인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 창세기를. 자, 신에 의한 창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 표현 보시면은 create가 창조하다고, creativity가 창조성이고 창의성인데 크리처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창조된 창조물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생물이라고 쓰죠. 생물이란 단어를 창조물에서 온 말로 쓴다는 거. 그만큼 언어에서도 뿌리가 깊다는 점 알 수가 있겠고, 동시에 창조성은요, 단순 반복하는 활동보다는 좀 더 신적인 것에 가까운 활동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고대에는 예술 활동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창조성에 대한 그런 높은 가치 부여가 이런 데서 온다는 점. 자, 미켈란젤로의 이제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배경화에서 나온 그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다? 전지전능한 선한 인격자인 신에 의한 천지창조. 모든 것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신은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인 신의 명령 역시 절대적인 명령이 되겠죠. 신의 명령은요,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이것들을 초월합니다. 어느 시대에만 통하는 게 신의 명령이 아니고요. 어느 나라에서만 통하는 게 신의 명령이 아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 어느 가정,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신의 명령이다. 보편적인 신의 명령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보편적인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겠죠. 문화권을 초월해서 통할 만한 도덕이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이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기독교의 형태로서 유럽에 영향을 주는데, 물론 그 유럽 사회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영향이 훨씬 더 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 사람 이름에서도 이런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뭐 국기에서도 뭐 십자가를 쓴다든지 보편적 사랑의 윤리를 역시 강조하는 바로 기독교가 되겠네요. 자,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는요, 폴리스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 그리스라는 것이 그리스 지역이 전부 다 하나의 나라에 속하는 그리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다라고 부르지만은 자,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델피, 코린토스, 미케네, 트로이, 밀레토스 등등 도시 국가 단위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대한 통일 국가가 아니라 각자의 국가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지형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나의 넓은 평원으로서 정복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산, 뭐 바다, 산, 바다, 산, 바다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좁은 도시국가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자, 이런 식의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들이 되겠죠? 자, 고대 그리스 이미지. 자,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이런 문화권에서는 크게 이 사상적인 흐름을 신화의 시대와 이성의 시대, 자연 철학의 시대,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의 시대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신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설명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인간 나름대로 뭔가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싶다. 자연의 근본적 질서가 뭘까? 인간이 직접 고민해보는 시대의 이성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관심을 삼는 인간 중심 철학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윤리학은 바로 여기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그 신화의 시대와 자연 철학의 시대가 대략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신화의 시대다.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신화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여러분들 아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 우리 나라에서는 만화책으로 굉장히 유행을 크게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요. 뭐 굉장히 유명했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이런 식의 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제 고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올림포스 산에 신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신들이 불멸자예요. 기본적으로 안 죽어요. 그런데 자, 앞서 보았던 헤브라이즘에서의 신은요, 절대자로서의 신이잖아요. 이 올림포스 신들은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뭐 사랑의 감정, 미움의 감정, 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해요. 야, 절대자로서의 완전히 선한 인격적인 신의 이미지랑은 다르죠, 그죠? 자, 뭐 처음에 카오스라고 하는 무에서부터 가이아, 대지의 여신, 뭐 무슨 여신, 무슨 신 이런 식으로 태어나서 자, 이 대지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신격화하는 거죠. 대지는 그냥 땅이 아니라 가이아 여신이에요. 가이아 여신으로부터 우라노스, 하늘의 신, 하늘 그 자체죠 또. 뭐 우로스, 폰토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연물의 모든 것에 신격을 부여합니다. 하늘도 신이고요, 대지도 신이고요, 바다도 신이고요, 심지어 창공, 낮, 밤, 운명, 꿈, 보복, 비난, 애정, 노령, 고뇌, 사기, 불화, 잠,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나랑 친구랑 불화를 겪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아, 불화의 여신이 작용을 한 것이구나. 뭐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다. 내가 죽는다 하면은 아, 타나토스로 떠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자, 뭐 이런 식이죠. 자, 가이아,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우라노스,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과의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의 이야기. 자, 우라노스의 아들 크로노스, 농경의 신 혹은 시간의 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여기는 뭐 왜 시간의 신이라고 부르나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들이었던 크로노스, 농경이 우라노스, 하늘을 낫으로 찍고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과 하늘의 신 사이에서 자식을 태어났는데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폭정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내이자 어머니 굉장히 헷갈리는 존재죠. 가이아가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누가 이 낫으로 우라노스의 그곳을 자르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제 농경의 신이 이제 낫으로 자르는 모습. 자, 이거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제 그 농경을 통해서 인위적인 농경을 통해서 자연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잘려진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미의 여신이 이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영어로 치면 비너스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자, 우주에 있는 것들도 이제 신화로 설명하는 것이죠. 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요? 헬리오스라고 하는 이제 태양신이 태양 마차를 몰고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 하늘로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들. 우리 우주에 있는 그 천체들도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름이 붙었죠. 뭐 세턴, 이제 크로노스죠. 뭐 넵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우라노스 아까 봤던 주피터가 이제 제우스, 뭐 이제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식으로 붙여졌던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선화 아십니까? 수선화? 수선화가 그 물 주변에 이제 마치 신선처럼 피는 꽃이 이제 수선화가 되겠는데 종류가 되게 많은 꽃이긴 해요. 근데 이 수선화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 신화가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라고 해서 희대의 미남인 나르키소스, ним프들의 구애를 받으나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 에코라고 하는 ним프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에코가 그 구애하다가 거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들 그런 것도 나오고요. 어쨌든 ним프들이 복수의 신인 네메시스에게 소원을 빌어서 복수를 겁니다. 저주를 걸어서 이제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어느 날 갔다가 연못에 이제 비친 자기 모습에 홀딱 반해버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연못만 계속 바라보다가 죽게 된다. 자살 혹은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때 피어오른 꽃이 바로 수선화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자기 도취증이라고 하는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수선화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나온 용어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 이후에 그런 서양 문화의 그런 아이디어와 소재들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뭐 소포클레스의 그런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비극도 마찬가지죠. 자, 오이디푸스 왕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신탁을 받아요. 이런 예언을 받아요. 그리스 세계관에서는요. 이런 예언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신탁을 받게 되죠. 그러자 불길하다. 저 애를 버려라. 해서 버리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명령 받은 사람이 숲에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군가한테 주어져 가지고 길러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이제 원래 있었던 자기 나라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그 노인하고 말다툼이 나가지고 노인을 실수로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가보니까 스핑크스를 물리치게 되고 영웅이 되고요. 마침 왕이 없네? 왕이 되고 그 왕비였던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였다? 알고 보니 내가 숲에서 죽였던 사람은 알고 보니 내 친아버지였고 내가 아내로 삼았던 사람은 알고 보니 내 친어머니였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비정함을 느끼면서 더 이상 이런 세상에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살 수가 없다. 자신의 눈을 이제 훼손하고 이제 먼 방랑의 길을 떠나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미술 작품과 연극 등등 많은 그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이후에도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심리 용어를 또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남근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어린이가 그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며 미워하는 심리를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신화의 시대가 영원할 수가 없었죠. 신화의 시대는 끝나고요. 자연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자연의 근본적 질서를요. 기존에 뭐였다? 뭐 네메시스, 뭐 가이아, 뭐 우라노스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악을 했어요. 번개가 왜 떨어지나요? 제우스가 내려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인간이 직접 한번 고민해보자. 왜? 왜 갑자기 고민을 할까요?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운행이 그저 올림포스 산에 사는 신들의 이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결정에 좌우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로이 전쟁 이야기 아세요? 보시면은 신들의 세계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있으면 축하해주고 좋은 자리잖아요. 자, 우리 불화의 여신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나 안 초대해줬냐? 막 화를 내요. 당연히 불화의 여신을 왜 초대해줍니까? 그러자 불화의 여신이 화내고 나서 이제 황금 사과를 또르르 굴리고서 갑니다. 근데 그 황금 사과에 뭐라 써있느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사과를 보고서 저거 내 거다. 내가 제일 아름다운 여신이니까 저 황금 사과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 세 여신이 서로 자기 거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
자, 다른 신들이 판단해 주세요. 다른 신들이 그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놈한테 한번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자, 트로이의 파리스라는 인간한테 가서 한번 너가 판단해봐라. 새 여신이, 자, 헤라는 나를 뽑아주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 자, 아테나가 나를 뽑아주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자, 아프로디테가 나를 뽑아주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라고 해서 아프로디테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를 납치해 오는데 납치당한 입장에서는 열받죠? 전쟁. 뭡니까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이런 치열하고 유혈낭자한 전쟁이 신들의 이런 즉흥적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다? 말도 안 되죠. 자연을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그 자연의 질서를 탐구해보자. 자연은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신들의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성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미토스적 사고, 즉 신화적인 사고에서 로고스적인 사고, 바로 이성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되겠네요. 뭐다 인간의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되는 바로 자연 철학과 이후 그리스 철학의 시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파엘로의 프레스코와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바로 요 인물들이 이 시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밀레토스 학파의 탈레스는요. 최초의 히랍 철학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은요. 물이래요. 모든 것, 여러분 뭐 그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흙도 있고 바람도 있고 만물의 모든 것은 그 근원이 물이다. 모든 것은 물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 탈레스. 더 이상 신화적인 설명에 기대지 않고요. 인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뭐 아낙시만드로스는 이제 그 근원이 뭐다?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것인 아페이론이다. 뭐 물, 불, 흙, 바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요. 아낙시메넥스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뭐 공기가 느슨해져서 불이 되고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돌이 되는 것이다. 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이런 것들을 굳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직접 생각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피타고라스 어떤 사람? 만물의 근원을 특정한 물질, 물도 아니고요, 불도 아니고요, 흙도 아니고요, 숫자라는 것이다. 숫자의 질서, 만물은 수의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바로 그러한 이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정리가 되겠죠. 모든 것은 수학적인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질서를 탐구하면은 만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상당한 그 종교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자, 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음들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에 기타의 줄 같은 경우에도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수학적으로 배치하면요. 특정한 음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런 종, 이런 것도 수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음악, 굉장히 수학적인 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자의 원리를 진료, 물질적인 재료가 아니라 형상에서 찾았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있다. 나중에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뭐 일종의 종교 집단으로서의 뭐 영혼의 순수성, 금욕주의, 정신적인 생활을 또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또 알게 모르게 나중에 플라톤에게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우리 플라톤 보실 때 이런 점이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요. 만물은 유전한다. 모든 것은요 변해요. 한결같이 존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성을 조종하는 세계의 원칙으로서의 법칙으로서의 로고스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동일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다. 만물의 변화를 강조하는 헤라클레이토스. 반면에 엘레아파는요. 변화가 아니라 불변을 강조해요. 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변화를 강조한다면 이제 엘레아파는 불변을 강조한다는 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서양 철학에 대립되는 흐름이거든요. 변화의 중심을 가진 사람, 불변의 중심을 가진 사람, 관심을 가진 사람. 파르메니데스, 사람들은 항상 오직 존재자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 없다는 것은 없는 거다. 사고와 존재는 동일하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 이것은 하나이자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거 되게 당연한 말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에서 유가 되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막 튀어나오거나 유에서 무가 될 수가 없다. 있는 물질이 갑자기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즉 존재한다는 것은 나눌 수 없고 변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완전한 것이다. 만물의 있음을 강조하는 이것이 또 나중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요.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것처럼 형상,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것처럼 불변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고요. 움직이지 않고 완전한 그 자체, 완전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플라톤의 사상이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또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엘레 학파의 제논 같은 경우에는요. 제논의 역설을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자, 움직이는 것은 없다,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얘기를 합니다. 아킬레우스 그리스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아킬레우스 당연히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죠. 굉장히 빨랐다고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아무리 빨라봤자 거북이가 앞에서만 출발하면 거북이를 영원히 추월할 수가 없다. 왜?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는 위치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북이도 그만큼 본인의 속도로 앞으로 갔겠죠? 자, 그것의 절반만큼, 자, 또 그만큼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만큼 가면은 또 거북이는 또 그만큼의 속도로 앞으로 가요. 아킬레우스가 또 그만큼 가면 거북이는 또 그만큼 가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보세요. 1을 반으로 나눠요. 2분의 1 반으로 나눠요. 4분의 1 반으로 나눠요. 8분의 1, 16분의 1 계속 반으로 나눠봅시다. 계속 반으로 나누면요. 엄청나게 큰 숫자분의 1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큰 숫자분의 1은요. 0과는 다릅니다. 거리가 있을 때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나누고 해도 그게 0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제논의 역설이 되겠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풀면서 제논의 역설을 또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엠페도클레스 세상은 4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 불, 흙, 공기. 자, 데모크리토스. 근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모든 것은 물, 불, 흙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아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톰.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그 무엇, 어떤 원자. 이게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그 물리학의 또 중요한 또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물론 데모크리토스가 말하는 원자설을 그대로 지금 우리 물리학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다? 이후에 서양의 학문이 계속 근원을 탐구하고자 했거든요. 근원. 가장 근본적인 물질, 가장 쪼갤 수 없는 물질, 인디비주얼한 것은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에 학문적인 역사가 전개가 되었던 점. 우리 정치적인 단위에서는 인디비주얼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개인이야말로 나눌 수가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근원으로서의 정치적인 단위이다라고 했던 점 나중에 또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향 간단하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국가 중심의 세계관이었다는 점. 그래서 특히 아테네에서 철학이 많이 발전했고요. 아테네에서 발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민주정치를 하면서 민회를 구성하고 민회를 구성하니까 정치 참여하고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토론을 즐겨했다는 점, 논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말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점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자연철학자들 모든 자연의 근본이 되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당연히 이것을 이제 따지고 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고요. 학문을 탐구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학문을 하자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뭘 발견하자?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간 사회를 초월하는 모든 만물의 보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탐구했다는 점. 당연히 인간 이성, 행복,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점. 자, 헤브라이즘에서는 신에 의한 창조를 강조했고요.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신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점.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 신에 대한 언급 없이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를 탐구해보자. 탈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었죠. 인간 이성으로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자, 신화적 세계관, 자연철학적 세계관,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계관이 앞으로 쭉쭉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가 끝나고 로마 시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 후반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중세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고 이 중세의 이제 그리스도교와 이제 고대 그리스의 그런 사상들이 근대에 많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리스 철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